안녕하세요. 광개토 태양릉 비문 해설과 입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정학으로 본 세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정학이라는 말은 사실 좀 사라진 단어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한동안은 이게 금기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 시대가 갔다라는 말이 이제 유행할 정도였고요. 소련이 망한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우호 관계를 또 계속 어, 이어져 왔죠. 중국의 WTO 가입을 미국이 주선 하에 이제 미국이 가입을 시켜줬고, 중국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을 담당하고 뭐 이런 체제를 미국이 만들어주면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대하게 이념이나 진영 대결이 좀,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지만 그 이념을 떠나서 경제 체제로서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한동안 좋게 갔기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거는 2010년대 중반경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학 시대가 다시 귀환했다라는 말이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다시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시 학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연구 학계에서 이 지정학이라는 관점을 가져다가 다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 정치학자들이 세계의 현상을 다시 지정학의 관점으로 다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2016년부터 시작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하면서부터 예측을 했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 점점 격화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미중의 패권 관계가 신냉전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관점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차 세계,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말에서 일단 지정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를 합해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라는 건 말 그대로 땅의 이치죠. 그러니까 땅의 이치, 그러니까 이 이치라는 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위도와 경도에서 어느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위치적인 문제가 그 나라의 국내와 국제적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 자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요런 거를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게 이제 지정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세계를 이해를 하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들을 자국의 이익에 맞는 대응책들을, 물론 전쟁을 피하면서 평화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이 지정학이라는 관점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발발 원인을 지정학 관점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거의 관점에서 조선의 사대주의가 왜 그렇게 깊숙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선이 왜 사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떤 한 나라의 힘이 확장이 되면 그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 이 동맹 외교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동맹 외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전쟁으로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와 함께 조선에서도 이 지정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대주의라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또 그걸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발 원인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다 알죠. 1914년 6월 28일에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이 한 발로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 그 총성 한 발로 군인, 민간인 모두 합쳐서 17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실 1700만이 아니라 요즘 연구로는 3천만, 4천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사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암살이 되죠. 이 암살을 한 사람은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세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열렬히 염원하는 젊은 보스니아라는 단체 소속의 19세 청년이었습니다. 이 19세 청년이 그러면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계승자였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를 왜 암살을 했느냐. 그거로 올라가자면 1908년에 이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병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영토라고 생각되어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저긴 대대로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의 땅이다, 저 땅은. 근데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땅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저항단체, 그 지하단체를 만들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론을 제공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항거하게끔 그런 조직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 발칸반도의 지정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발 원인은 첫 번째,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입니다. 이 지정학적 대결 구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까 세르비아가 여기 있죠. 세르비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여기가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땅이라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를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는데, 이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여기 발칸반도 쪽으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 흑해를 지나서 요 밑으로 나아가면 지중해 요 연안권으로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명분이 있냐면, 러시아가 슬라브족인데 세르비아가 남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슬라브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족으로 같은 슬라브족이죠.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어떤 나라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이 발칸반도를 다 자기들이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 뒤에 이제 이쪽에 독일이 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사실 같은 독일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 조상이 같고 쓰는 말도 같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독일이 사실상 같은 나라인데, 이제 이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돼 있는 거고,
독일이 이제 그 독일 제국을 통일을 하면서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을 통일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안쪽만 이제 통일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게르만족이라서 같은 친연성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발칸반도를 먹으려고 하고 슬라브족이 또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둘이 이 발칸반도에서 붙고 있는 대결하고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있었죠. 그래서 세르비아와 세르비아 후원자는 러시아였고 이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908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근데 사실 발칸 반도에서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912년에 발칸 전쟁이 1차 발칸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에 대한 전쟁이었냐면 이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터키죠, 투르키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789년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근대 민족주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우리 한민족에 대한 형성과 이제 이런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근대 민족주의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근대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생한 근대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발생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1민족이 1국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근대 민족주의입니까? 1민족이 1국가, 그 국가가 영토를 형성해서 그 국가 1민족 1국가 안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 내셔널리즘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이 그 민족주의는 영어로 내셔널리즘인데 민족주의이기도 하고 번역을 하자면 국가주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1민족이 1국가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영토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이 1민족 1국가 내셔널리즘으로 영토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 민족은 세르비아라는 영토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르비아 민족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영토가 확정되기 전에. 근데 이제 1민족 1국가가 생겨서 영토를 확정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1민족 1국가 근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국가 영토를 확정하고 국가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섞여 국경과 영토에 상관없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국경과 영토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저기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저기 우리 땅이야. 이제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 섞여 살았기 때문에 영토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가 동맹을 맺어서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동맹을 해서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해서 오스만을 내쫓아 버려요. 성공을 하죠. 성공한 게 1차 발칸 전쟁이고 2차 발칸 전쟁은 바로 1차 발칸 전쟁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이제 오스만을 몰아내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가 다시 동맹을 맺고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영토를 또 어떻게 논아야 될지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런 전쟁을 또 벌이죠. 이미 1차 세계대전인 1914년 일어나기 전에 이 발칸반도에서는 여러 민족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그 영토를 자기 민족에 맞는 영토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발칸반도의 문제였던 거죠. 이게 1차적인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리엘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를 이제 암살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의를 합니다. 누구한테 상의를 하냐면 독일한테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얘기는 그럼 왜 독일한테 상의를 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독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독일은 이제 작은 나라였어요. 근대화나 산업화도 굉장히 늦었던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이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나라가 독일 전역을 이제 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독일 제국을 다 이제 병합하면서 하나의 대제국으로 형성해 가는 와중에 1870년에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는 건 프로이센이고 불이라는 건 프랑스죠.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을 프로이센이 이제 쳐들어간 거죠. 자기네 그 프로이센 지역을 지금의 독일 영토를 다 확보하는 통일 전쟁을 하고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프랑스가 아주 치욕적인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50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과 지금의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할양하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나죠. 끝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프로이센이 그 자기들이 독일 전역을 통일했다. 프랑스까지 들어가서 프랑스를 점령을 할 정도로 프로이센이 전체 독일 제국을 다 통일했다라는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파리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합니다. 파리 인근에 있죠.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전당, 거기에 들어가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해요.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황당하고 뭐 말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치욕을 프랑스가 당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그렇게 강해진 겁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안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가질 만큼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 독일의 첫 번째 총리가 비스마르크인데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독일이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통일한 이 대독일 제국의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을 계속 수행을 한다면,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면 독일의 제국 영토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지정학 지리의 문제가 나오는데, 독일이 러시아하고 프랑스 가운데 있잖아요. 이 지리적 위치가. 그래서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독일을 공격한다면 독일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교 정책을 비스마르크가 짰냐면 독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프랑스한테 가지마, 프랑스하고 친하게 지내지마,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마, 우리 셋이서만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1873년에 삼제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이 삼제 동맹의 문제점은 뭡니까? 발칸반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도 발칸반도로 내려오고 싶어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요 발칸반도를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হঁ가리 제국이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를 같이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삼국 동맹 체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를 막아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면 독일이 안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스마르크가 어떤 외교 정책을 했냐면 러시아하고 밀약을 하는데요. 여기는 밀약을 참 많이 해요. 유럽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때 러시아 너네들이 중립을 지켜줘. 그 대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우리가 중립을 지켜줄게. 간섭 안 할게. 그래서 서로 불간섭하자. 이런 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쪽에 있는 그 보스포르브 지역, 그 발칸반도하고 오스만 제국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러시아가 개입을 할 때 독일이 간섭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하고만 친해지지 말어라. 이렇게 이제 외교 정책을 짜죠. 그리고 해외 식민지 정책은 포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점령을 하던 시기고 둘이 나눠 먹기를 하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해외 식민지 정책을 추진을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고 독일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스마르크 생각에는. 이 말이 맞는 거죠.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식민지를 차지해서 해외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독일이 해양으로 나가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가 둘이 동맹을 맺고 독일을 공격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비스마르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렐름 1세가 죽고 비렐름 2세 29세의 비렐름 2세가 즉위한 다음에는 이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안 맞는 거예요. 이 비렐름 2세 29살 이 비렐름 2세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또 그 외손주입니다. 외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어쨌든 영국이 저렇게 해양 제국으로 되게 잘 나가고 있고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독일이라고 못할 게 뭐냐. 우리도 대륙에서 제국인데. 근데 비스마르크는 대륙에서만 제국을 하면 되지. 해양까지 나가면은 독일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본 거고 비렐름 2세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도 제국의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양으로 나가서 해외 식민지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비스마르크가 추진했던 외교 정책을 다 분쇄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해외 팽창 정책을 추구를 하죠. 비렐름 2세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게 바로 접근을 해서 러시아한테 재정적 지원을 해줘요. 뭘 하라고? 철도를 깔으라고. 철도를 깔고 무기를 구입하라고 열렬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깔아야 군대가 빨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서 독일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러시아가 독일까지 빨리 군대를 수송할 수 있는 철도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프랑스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유럽의 상황이 우리하고도 이제 이게 나비 효과라고 연결되는 문제가 나타나요. 이 러시아 때문에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영일 동맹을 왜 맺었냐면 러시아가 자꾸 남하를 해요. 근데 이때 그 전에 이미 영국하고 러시아가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대대적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부단히 노력하는 영국 러시아 그레이트 지정학 게임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러시아 영국의 지정학 게임이 왜 벌어졌냐면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은 거기가 어디가 되냐면 인도 북부가 돼요. 근데 인도는 영국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인도 북부가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양귀비 아편이 있습니다. 영국이 거기서 양귀비 아편을 제조를 해서 삼각무역으로 중국에다가 아편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영국이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 일본이 있었던 거죠. 일본 보고 러시아의 남하를 좀 저지해달라 하고 막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영국이 일본한테. 근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면 그 일본이 국채를 발행하면 영국이 다리를 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나 그 은행이 이제 영국 은행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영국에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를 다른 모든 나라나 다른 부자들이나 재벌들이나 그런 나라들이 살 수 있게끔 영국이 엄청나게 다리를 놔주고 지원을 해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일본 국채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다리도 놔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게 이제 1차 영일 동맹이죠. 그래서 그 영일 동맹으로 해서 이제 영국의 재정과 자본과 또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작은 유럽에서의 어떠한 이합 집산 그다음에 세력 대결의 영향과 여파가 이쪽 극동아시아 쪽에서도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러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해외에서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고 영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원래 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쪽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내가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동맹을 맺은 쪽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라는 건 항상 같은 적으로부터 그 동맹을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이 같아야 돼요. 근데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근데 러일 전쟁이 났으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번엔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곤란한 거죠. 영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근데 또 프랑스하고 또 싸워 너무 힘든 거예요. 프랑스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우호 협상을 맺어요. 우리 그 해외 식민지를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로 하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냥 러일만 싸우게 냅두고 그게 확전돼서 영국과 프랑스까지는 싸우지 않게 하자고 둘이 협상을 맺어서 좋은 관계로 가자. 이제 이런 영국 프랑스 우호 협상을 맺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0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독일의 비렐름 2세는 그 영국과 프랑스를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제 모로코를 방문을 하는데 모로코는 뭐냐면 영불이 우호 협상을 맺을 때 영국이 인도를 먹는 거를 프랑스가 허락해 줄 테니까 프랑스가 모로코를 먹는 거를 영국이 허락하자.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허락해 주자. 이런 협상과 협약을 아주 많이 맺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즈라 테프트 미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맨날 이런 미략을 맺어요. 그러니까 모로코를 프랑스가 먹을 테는 거를 영국이 간섭하지 마. 그럼 영국이 뭐 인도를 먹는 거를 프랑스가 간섭 안 할게. 서로 사이좋게 어디를 나눠 갖자. 서로 식민지 갖는 걸 서로 탓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자. 이런 미략을 자꾸 맺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로코 지역을 비렐름 2세가 이제 방문을 하죠. 그리고 베를린부터 지금의 이라크의 이제 수도인 바그다드까지를 철도를 놓겠다. 이런 공약도 막 발표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저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이라는 형태로 동맹을 맺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라는 형태를 맺어서 대결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즈음에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일민족 일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에는 이미 발칸반도에서 일민족 일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민족주의 열망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것 때문에 복잡한 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쪽과 독일의 세력 확장 쪽으로 붙은 쪽이 이미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제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이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한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고 독일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7월 5일 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라. 비렐름 2세가 독일은 무슨 지원이든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걸 이제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백지수표를 내보내면서 뭐든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세르비아를 공격해라. 뭐 협상 같은 거 타협 같은 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르비아 뒤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뒤에 전쟁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말고 그냥 빨리 공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독일을 믿고 최후 통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최후 통첩을 받고 세르비아는 최후 통첩을 받고 러시아한테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 2세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절대 그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에 100만 명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고요. 다음 날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더 강화된 총동원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31일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총동원령을 선포를 하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에게 이제 총동원령을 멈춰라. 진짜 전쟁할 거냐. 총동원령을 멈추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독일이 하죠. 그리고 영국은 이때 독일과 프랑스에게 벨기에의 중립조약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벨기에 중립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이 벨기에 중립조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국 입장에서 영국의 국가 안보의 최후의 마지노선, 영국이 영국의 영토를 침입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최전방 마지노선이 벨기에예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침략을 당하면 벨기에를 병참 기지로 해서 영국으로 건너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를 누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벨기에 중립 조약이라는 거를 유럽 나라들이 채택을 했었는데 벨기에는 건들지 말자 이랬었는데 그래서 영국이 너희들끼리 싸우더라도 벨기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국은 참전하지 않을게라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들을 리가 없죠. 벨기에 중립조약 지켜달라고 얘기했지만 8월 1일 날 독일이 총동원령을 하면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3일에 독일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날 독일이 프랑스를 가기 위해서 벨기에 영토를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벨기에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영국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사실 돌이켜보면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8월에 총성이라고 해요. 8월부터 이제 시작된 거로 해서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반 원인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바다로 접근하기 위한 각 세력의 패권 경쟁으로부터 사실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발칸반도에서 일단 민족주의 기반으로 해서 1민족 1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근대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 민족에 근거한 국가를 세우려다가 하다 보니 그 전에는 영토에 관계없이 섞어서 살다가 이제는 영토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영토를 양보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대 민족주의에서는. 그래서 러시아 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패권이 이제 발칸반도에서 벌어지는 1민족 1국가에 러시아가 더 영향력, 슬라브족이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게르만족이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그 이유는 발칸반도를 지나면 해양 접근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러시아나 독일, 오스트리아도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의 대륙 국가인데 바다 접근성을 좀 편하게 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칸반도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계가 성립을 하면서 이런 정치적 패권 관계의 대결 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양으로 식민지를 넓히려는 또 하나의 관점은 독일이죠. 해양으로 식민지를 넓히려고 하는 이 독일 제국을 다른 해양 세력들이 독일은 이제 내륙이나 대륙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대륙 세력이 해양까지 나오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 그래서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대륙 세력과 또 각 해양 세력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지리적 위치와 그다음에 정치적 이권 패권이 결합한 이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을 전쟁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을까?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으로 가는 게 이렇게 그 영토와 해양 접근성 이런 거를 포기한다는 게 국가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게 원칙이고
평화를 유지하고 일단 싸우더라도 말로 싸우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또 그거를 위해서 군사력을 또 계속 갖춰가고 있고 내가 군사력을 갖추지 않으면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쪽에서 내가 먹을 이익까지도 상대 나라가 먼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전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각자 나라가 일단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그 각자의 힘을 일단 기르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협상과 타협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쟤를 저 상대국하고 전쟁을 하면 나한테도 너무 큰 피해가 온다. 이런 정도의 피해가 오는데 전쟁은 하지 마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들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해봤냐면, 조선에 우리가 이제 조선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조선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였다. 그리고 하여튼 뼛속까지 사대주의를 한 거를 굉장히 우리는 비판적으로 보고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보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도 같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었던 외교적 이익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위치가 대륙하고 반도하고 이렇게 해양이 겹쳐져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 중국 쪽에 통일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 대륙을 통일한 통일 정권과 싸울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잘 지낼 것이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해양 세력이 등장하기 전이죠. 임진왜란 전에.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이 해양 세력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 전에는 그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잘 지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원나라와 고려가 손을 잡고 신흥 세력인 명나라를 쳐부수자. 그러니까 둘이 원과 고려가 서로 같이 동맹을 맺고 신흥 세력 명나라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의를 원나라가 많이 했는데 공민왕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고려 공민왕의 소원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원나라가 그런 제의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한 조선은 명나라하고 사실 창업 동지예요. 그럼 조선이라는 이름도 명나라가 지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 조선과 명나라는 같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잘 지내고 나쁘게 지내면 또 어떻게 전쟁을 하려면 무지막지한 인명 피해와 국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조선이 그게 가능한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냐면 농업, 중국도 그랬지만 농업이에요. 그리고 병농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게 병농일치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농민이 병사가 돼야 돼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상비군을 키워야 되는데 상비군을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정을 만들려면 나라가 부강해져야 돼요.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농업으로는 부강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지만 농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부가가치는 어디서 창출이 되냐면 상업에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교역, 무역과 상업에서, 그리고 공업, 만든 거를 다른 데 내다 팔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공업을 중흥시키지 않으면 부강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반으로는 부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농업 기반의 나라였고 전 국민이 농업인이었고 농민이죠. 그래서 위계질서 산업공상을 딱
마련해 놓고 그 산업공상 위계 질서로 안정적으로 유지만 해 나가면, 다른 외부의 침입 없이 내부에서 그 질서만 유지해 나가면 그럭저럭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산력도 나중에 가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대륙의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대주의라는 거는 그런 외교적 방침에 의해서 그 전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그 조선 내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고양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산업공상이라는 신분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외부의 침략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륙의 통일 정권하고만 별 탈 없이 사이좋게만 지내면 그냥 그럭저럭 나라가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해양 세력이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그 사이에 임진왜란을 명나라와 조선이 겪는 와중에 여진족, 북방의 여진족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물론 명나라도 관리하고 있었지만 조선이 이 여진족, 그러니까 후금, 나중에 이제 이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고 누르하치가 이제 대륙에 가서 청나라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조선 밑에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가 조선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조선이 관리하고 있었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미개한,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문명 문화가 그렇게 화려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가서 유목민들이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농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 여진족을 관리 감독하고 그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이리 오면 이리 가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했던 그 여진족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임진왜란을 겪는 와중에 힘의 공백이 생겼죠. 북방 여진족을 간섭할 수 없는 그 와중에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통일을 하고 힘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진 명나라를 타격을 하고 이제 청나라를 세운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하고 창업 동기였고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청나라가 더구나 우리 밑에 있었던 밑에 부하가 거기 가가지고 대륙을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지식인들과 조선 입장에서는 진짜 험한 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소중화,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명나라를 숭상하고 마음속에 모시는 소중화 사대주의가 발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청나라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청나라를 무시하고 저딴 것들이 감히 대륙을, 저런 미개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무시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인조반정해갖고 인조가 병자호란 맞고 정묘호란 터지고 이제 청나라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사대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음속으로는 청나라를 무시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청나라를 무시하고 청나라하고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력을 향상을 시켜서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북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사실상. 그래서 겉으로는 청나라를 사대주의하고 사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그 청나라를 무시하는 사상, 그게 이제 명나라를 숭배하는 소중한 사대주의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조선 내부에서는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조선 내부의 개혁과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기득권 세력이 이 소중한 사대주의 생각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청나라한테 사대하지만 속으로는 명나라를 품고 사고 가슴앓이를 하는 이 세력들이 각종 개혁 정책을 무시하는, 꼭 그 부정부패를 같이 부정부패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나라를 이제 도탄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개화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화파가 처음에는 청나라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개화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화파도 나중에 둘로 나눠지는데, 이제 청나라가 양무 운동을 하고 중체 서용하고 이제 서양의 기술들을 좀 배워서 우리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양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개화파 내에서도 청나라식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나라 편을 드는 개화파가 이 온건 개화파라고 하는데, 청나라 쪽
방식의 개혁을 하자라는 개화파가 나오고, 그런 우리가 청나라의 간섭이 싫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청나라냐, 그러면서 해양 세력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워가지고 일본식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급진 개화파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급진 개화파 쪽하고 온건 개화파 쪽하고 이제 좀 개화파가 나눠지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반도가 사실상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국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리적 위치가 이제 아까 앞에 1차 세계대전에서도 봤듯이 해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대륙 세력들 간의 패권 다툼, 여기에 이제 그 슬라브족, 게르만족의 그 서로 간의 민족적인 그 대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발칸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해양 접근성을 유리하게 하려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발칸반도에서 이제 부딪히는 현상. 그다음에 독일이 또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패권 다툼과 결합되면서 전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국제 관계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한반도를 봤을 때 한반도도 대륙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해양 세력이 나타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부딪히는 현상들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전에 해양 세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선이 했던 그 사대주의와 해양 세력이 나타난 이제 대륙에서 청나라가 이제 대륙을 먹어버리고 조선이 소중화 사대주의로 가면서 그 소중화 사대주의 사상이 그 조선 내부의 부정부패 세력이 되면서 조선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국제사회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해양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 또 조선이 불가피하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압력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슬기롭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정학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좀 올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